예, 여야 정치권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통합과 소통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정쟁으로 4월 국회마저 멈춰선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불가론이 제기되며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국 현안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습니다. 여의도에서 뜻깊은 행사도 있었고요. 우리 정치권들이 이번 100주년을 맞아서 많은 행사도 참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 네, 어제는 뭐 소통, 화합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글쎄요, 100년 전이니까 1919년 어제 또 여의도에서 기념식을 1919년을 이제 기념해서 1919시 19분에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100년 전에 우리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그리고 이제 임시헌장을 제정했잖아요. 임시헌장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거였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부분들을 여야 의원들이 이제 직접 현재 갔었으니까 많이 이제 깨닫고 많이 느끼고 좀 공감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 뭔가 거기서 최근에 여러 가지 여야의 정치 쟁점들, 뭐 패스트트랙 이런 부분들이 뭔가 조금 그래도 접점을 찾을 단초 같은 게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역시 과거 100년 전에 그 민주공화제의 첫 출범이었고 또 임시헌장을 보면 거의 평등한다. 남녀, 빈부격차 그런 것이 평등해야 된다는 단어가 나와서 지금의 헌법보다 더 진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임시헌장이 이제 그런 정신을 좀 의원들이 귀국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귀감으로 삼고 예. 여야가 좀 뭔가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사는 기록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말이 이에치 카가 얘기한 건데요. 우리 헌법 전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서의 전문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어떻든 간에 100년 전에 우리 지향하는 바를 명쾌하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전에 오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공화정이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참 있는 경우가 많는데 뭐 우리 19년 3월 1일은 기억하고 1945년도 8월 15일은 기억을 했는데 1919년 4월 11일에 대해서는 좀 기억이 없었던 부분들을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서 좋겠다. 더불어서 1909년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이 히로부미를 저격한 겁니다. 90년 전이에요. 그리고 100년은 우리 이제 임시정부를 맡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국민들이 정말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봤을 때 여야가 우리가 얘기하는 헌법 정신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예. 최 교수님께서 앞서서 좀 말씀해 주셨던 부분, 상해 임시정부 여야 5당 원내 지도부가 함께 갔었기 때문에 좀 뭔가 대화의 동력을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없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런 부분 앞으로 좀 대화를 함께 나가야 할 텐데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갔던 그 자리에서도 대화가 안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좀 어떻게 앞으로 전국 예상하십니까? 뭐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그 정도죠. 그러니까 철학의 빈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도 우리가 먼저 상해 컨센서스를 이루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마음속에 38선을 다 거놓고 증오와 대립의 정치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이벤트에 참석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사유체제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한국 정치가 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또 이게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고 또 와선 또 이 문제 가지고 싸우고 하면서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냐면 국민만 보는 거고 이 역사적 있는 이런 일들을 오히려 더 훼손시킬 수 있지 않게끔 여야가 좀 합의의 정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임시정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박강원 의원이 4월 11일을 임시정부 수립일과 또 광복군 창설일 국경일로 좀 지정을 하자. 지난번에 4.11, 4월 11일을 공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 됐거든요. 근데 아예 이제 국경일 지정 이야기를 지금 이제 발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었던 날을 국가가 국경일로 지정해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경이라는 건 조금씩 좀 바뀌잖아요. 과거에는 뭐
저희 학교 다닐 때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유엔데이 때도 공휴일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잘 모르시죠? 유엔데이. 예. 10월 24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최 교수님 아실 거예요. 유엔데 이거 우리 때는 그날 많이 기다렸죠. 노는 날이니까. 노는 날이니까. 그 이름이 유엔데이였어요. 유엔데이. 예. 그리고 또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을 왜 놀아? 우리 국군이 아닌데. 예.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어이가 없다는 생각. 차라리 그런 날보다는 정말 1919년 4월 국민과 민족의 10일 의미가 있는 날을 국정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또 깊이 예.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나름대로의 그런 그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그 합니다. 얘기 나오니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생각나는 건데 예. 아까 EH카 말씀도 하셨고 우리가 너무 우리 역사에 대해서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교육이 왜곡됐었고 말이죠. 그리고 그 지나치게 친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 우리가 관심 바뀌었어요. 이번에 그 박강원 의원이 발의했다라는 거 4월 11일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우리 정부가 사실 수립된 날인데 이승만 대통령도 그날부터 기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아주 새삼스럽게 다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벌써부터 저는 긴장이 되는. 네. 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액수가 가장 큰 논란이고요. 남편이 다 했다는 해명도 논란이 된 것 같고 추가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조금 어렵지 않냐는 일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최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게 몇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해 충돌 방지에 어긋난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그 판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이제 그 회사를 재판했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결과는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이미선 후보 그 남편 오모 변호사더라고요. 그다음 사전 인지 여부. 그러니까 주식을 매도 시점이 굉장히 공교롭게 예. 어떤 주가 떨어지기 전에 거래 정지 되기 전에 팔았다든지 예. 이런 것들 매도 시점 때문에 뭔가 사전에 무슨 내용을 알았던 게 아니냐 이게 하나이고 이건 나중에 혹시 조사의 영역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낙마할지 임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이게 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위법이고 불법이고 그 여부를 떠나서 말이죠. 저는 국민의 상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본주의에서 뭐 돈 많은 거 그리고 주식 많이 갖고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고 물론 이제 이미선 후보자가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다기 때문에 이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무조건 뭐 자본주의니까 주식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특히 판사가 주식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으면은 그분은 물론 본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상식인데 상식이라는 것 그리고 국민의 정서라는 것 또 어떤 다른 표현은 국민의 눈높이 이런 것들 이런 걸 전 이런 걸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우리가 아까 방금 임시정부 얘기하고 국민의 뜻 이런 역사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럼 그거는 그것대로 따로 존재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본주의니까 괜찮다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거예요. 그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냐도 중요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자본주의니까 문제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는 국민의 어떤 생각, 국민의 법 감정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 이 정부는 공정과 정의라는 것을 참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크 샌들이라고 하는 그 미국 교수가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잖아요. 근데 그 책보다 더 중요한 건 왜 도덕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도덕이 바로 서야 정의가 바로 서고 정의가 바로 서야 원칙이 쓴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나는 가장 큰 문제가 현 정부 들어와서 최근에는 이 도덕적 해이가 너무 무너져 버리고 도덕적 권위가 상실돼 버렸어요. 청와대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황당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 공직자들은 다산 정혜경 선생님이 쓰신 목민심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6권으로 돼 있는 목민심서에 딱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공과 렴이에요. 공무원은 공직에 전념을 하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지 말고 재판 보면은 재판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주의하고 렴은 뭐냐면 청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물며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는 거는 사회적 약자라든지 다른 얼마나 청렴하고 나름대로 공직에 대한 그 강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리에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후보자를 저는 청와대에서
추천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도대체 대한민국 집권당은 어디로 갔느냐. 좀 쓴소리 좀 해라. 청와대를 향해서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인사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 왜 거기서 조국 민정수석이라든지 조현옥 인사수석의 잘못된 말을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집권당에서.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은 지금도 보십시오. 대통령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지금 귀국길에 오르고 있는데 언론은 그게 아니라 이미선 후보자가 어떤 거 이거로 다 쏠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빨리 저는 용단을 내리고 지명 철회를 하든 아니면은 뭐 자진 사퇴를 하든 빨리 자진 사퇴하는 길을 가야죠. 그게 오히려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일단 이미선 헌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이고 본인이 주식을 한 게 아니고 공직자가 아닌 남편이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이 야당 때 한 말을 갖다 한번 녹음지기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 대법원관에 대해서 주식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그럴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지금 와서는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옹호만 하려고 하지를 말고 정말 이것이 왜 문제인가를 누구 명의로 했나요?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 거는. 명의가 누구예요? 본인 명의죠. 본인 명의잖아요. 남편이 했든 간에 우리 기록상으로는 본인 명의로 돼 있으면은 본인이 한 거지. 그거를 아무리 얘기해서 왜 남편 팔고. 저는 그래서 가장 나쁜 거는 뭐냐면 그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이란 분이에요. 자기가 그 정도 상상을 알았으면 부인이 이렇게 후보 지명제한거 된 것은 자신 스스로 막았었어야죠. 근데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뭐 불법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자기의 무슨 뭐 세금이 뺀 나중에 수입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모면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지금요. 오늘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상상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건 뭐 산불 그런 걸 포함해서 이 미미선 청문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화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 주에는 또 엄청 또 이렇게 추락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은 저는 용단을 내려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게 헌법재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에 이어서 실시되기 직후에 이제 나온 때문에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2명이 지금 낙마를 했고요. 그래서 후유증,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여당과 또 야당 쪽에서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당과 청와대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 민주주의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성, 책임성 이런 건 중요합니다만 국민들에게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는 그 팩트도 있고 인식의 문제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국민의 상식이라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왜 도덕인가 그 마이클 샌들 교수의 그 책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민들이 과연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35억 주식을 갖고 있는 3억도 아니고 35억이면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생각납니까? 제가 잘 못 살아온 것 같다 그랬더니 김 교수님이 잘 살아온 거다 이렇게 딱 얘기 나올 때 지지난주군요. 지난주는 방송이 없었고 그럼 저희 같은 사람은요 그냥 일반 이제 민간인으로서 어떻게 저걸 했지? 지난주엔 땅으로 좌절을 느꼈는데 오늘은 주식으로 또 좌절을 느끼고 그럼 제가 일반 국민의 평민이거든요.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한가하게 위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이건 사법적 영역이 아니잖아요. 정치적 영역 아니겠어요. 전 그래서 그런 점들을 국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청와대가 적절하게 반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조조란이라는 부분도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너무 집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뭐 그렇다고 무조건 문책해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살피는 거. 예.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예. 그 말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당은요 왜 문제냐면은 이번에도 만약에 밀리면은 국정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국정 운영의 주도권은 지킨다고 해서 무슨 뭐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지킨다고 해서 동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읽고 시대 정신에 맞게 해야지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각 꼭 정치권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서로 싸울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생각과 싸우라 이거예요. 국민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싸워야지. 뭐 자꾸만 우리 최 교수님 뭐 좌절하고 계신데 뭐 땅이지 뭐 주식이 아니 그 좌절 안 하셔도 돼요. 국민들은 웬만한 사람들 다 정상적이고 좀 열심히 삽니다. 비정상적이잖아요. 그 비정적인 사람은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뭐 너무 이렇게 우리 잘 살아라. 저도 의리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격려를 또 해주시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소위 말해서 허위 정보라고 이렇게 하고 일컬어서 시중에서는 이제 가짜 뉴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강원 산불 발생 당일 문재인 대통령 행적을 두고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가 생산이 된 걸 가지고 청와대와 여당 쪽에서 이제 법적으로 고발하겠다. 특히 여당 쪽에서 오늘 이제 검찰에 접수를 할 것 같아요. 청와대 여당의 대응 그리고 이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 어떤 식으로 좀 정치로 접근을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요. 겁니까? 가짜 뉴스도 어쨌든 표현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걸 뭐 법적으로 이제 명예훼손죄냐 모욕죄냐 이건 좀 별도로 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건 사실 그 유튜브라고 그러잖아요. 유튜브 내부에서의 자정 능력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게 맞죠. 그게 가장 원칙인데 예. 요즘 조금 도가 좀 심하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잘 제재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이렇게 대응하는 거 이건 적절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과도하잖아요, 좀. 이렇게 뭐 한두 개 정도 나오면 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하나의 그 추세를 만약에 했다면, 게다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 얘기도 지금 나눴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촛불 민심이라든지 촛불 혁명의 여러 정신들이 많이 훼손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여야가 정치 공방으로 흐르고 여러 쟁점들이나 이슈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나치게 좀 수구 세력을 중심으로, 좀 보수도 아니고 수구 쪽의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생각하는데, 없는 사실 이렇게 유포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자정에 의해서 고쳐지는 게 맞지만 개입 네. 안 하고 법적으로 대응 안 하는 게 맞아요. 지나치게 정치 자꾸 사법적으로 끌고 가는 건 좋지 않으니까. 근데 이 과도하다면은 청와대로서도 어느 정도, 어느 일정 부분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필요한 좀 시기였던 것 필요할 것 같다. 같아요. 예.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2016년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옥스퍼드에서 그 해의 단어로 탈진실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습니다. 이 탈진실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볼 것만 보고 자기가 들을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협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가짜 뉴스가 편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맞춤형으로 가져가서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자기가 나름대로 위상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무슨 뭐 명예훼손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아예 민주주의 파괴범으로 이거는 가짜뉴스와 관련돼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팩트하고 의견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를 거짓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피해가 결국 누가 보느냐면 사회 전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회 전체 불신이 평조돼가지고 우리 사회가 나름대로 신뢰 사회로 가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건 후쿠야마가 얘기한 것처럼 신뢰라는 이 자산이 그 사회를 지탱하는 힘인데 이 가짜 뉴스는 사회 신뢰를 아주 붕괴하는 걸 아주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조금 지나가서 그냥 위야무야해야 돼서는 안 된다. 가짜 뉴스 특히 팩트에 어긋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건 짚고 넘어가야지 향후에 우리가 좀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예. 가짜 뉴스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그 조치는 취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가짜 뉴스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두 분 다 같은 입장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내홍 상황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아무래도 가장 시끄러운 당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손학규 대표가 휴가 이틀 내군 것도 반납하고 최고위원 회의에 또 출석해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내홍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손학규 대표도 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저기 바른미래당을 안고 가는 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하태경 의원하고 이준석 최고위원 그리고 이제 권은희 의원 이분들은 지금 어쨌든 손학규 지도 체제를 무너뜨리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미. 왜냐하면 이제 내년 이 상태로 가면 내년 총선이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게다가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하고 이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지금 말씀드린 그분들과 일단 기본적으로 결도 달라요. 그렇다면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이건 물론 이제 지명직 최고위를 다시 임명하면 손학규 대표가 지도부가 살 수는 있어요. 정책의장이나 그 이제 김관영 의원하고 이제 그 원내대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긴 한데 그리고 그 다음 6월달에 또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요 바른미래당. 예. 거기서 국민의당 출신들이 세가 많으니까 가능하긴 한데 과연 그렇게 이 바른미래당이 끌고 갈 수 있을까? 유승민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의 뭐 복귀론도 나오는데 그건 아직 제가 볼 때 시기상조고. 네. 좀 그래서 이 부분을 바른미래당 선거를 앞두고 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말이죠. 계속 원심력을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평화당이라는 변수가 또 있잖아요. 또 민주평화당. 예. 민주평화당 의원들도 이들은 대단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선거가. 그것도 민주평화당 내 의원들과 바른미래당에서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과
당대당 통합은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어떠한 형태든 간에 지금 손학규 대표가 가끔 언급을 하는 그 제3지대의 새로운 어떤 정치, 정당 이런 것들은 좀 창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바른미래당을 끌고 간다라는 거는 시너지 효과 나지도 않고 이번 예. 선거 결과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좀 뭐 다른 좀 발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바른미래당의 분화, 글쎄요. 한국당도 관심을 갖고 볼 것 같고 네. 평화당. 그래서 총선은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정계 개편이 어떻게 좀 이루어질지 관심사인데 일단 보수 대통합,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분화하냐에 따라서 또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좀 이걸 받아들이냐에 따라 많은 상황이 달라질 것 네. 같은데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장문의 리포트를 방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뭐 언론사에다 주고 왔는데요. 네. 지금 손학규 대표는 세 가지 이유를 두고 계속해서 이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가 나가서 한국당과 결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나 말고 다른 무슨 대안이 있느냐라는 부분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 나름대로 다시 우리가 한번 중도로서 그 개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두 거대의 창업과 같은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의 그런 그 의중이라고 좀 봐요. 네. 근데 안철수 대의 개에서조차도 지금 만약에 손 대표가 물러나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뭐 굉장히 어려운 고립무원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상황 속에서 단순하게 바른미래당이 정계 개편에 전반적으로 축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총선이 한 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한 올해 말에 정도 가면은 바른미래당이든 민주평화당이든 자신들의 존재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했을 때 흔들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상대적으로 조금 그 시간이 이제 가져갈 거라고 보는데 제가 만약에 손학규 대표한테 충고를 좀 해준다고 한다면 정면 돌파. 예를 들어서 지금 사퇴를 하지 않고 지킨다고 좋다 재신임 받겠다 하고 재신임 못 받으면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나서 이렇게 그냥 뭐 질질 이렇게 끌고 가다고 하면은 오히려 손학규 대표가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위상들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재심을 못 받으면은 나는 재심을 못 받았다. 전당대회를 뭐 이렇게 아주 과감하. 다만 내가 물러났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또 어필을 하고 그리고 지금 그것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독일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 이건 아니다. 이건 시기상조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를 그냥 내가 그냥 무조건 안 나가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저는 안철수, 유승민, 손학규 대표 이 3자 회동을 해야 돼요. 자기가 만든 정당이 이렇게 위기가 있다고 안철수 전 대표 바깥에 있어서 뭐 이렇게 이거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거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기구를 해서라도 3명이 모여서 앞으로 바른미래당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에 대한 합의를 그게 바로 정치란 말이에요. 이것을 못하고 서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뒤에서 움직인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미래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